네. 일단 여기 다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원이 형님부터. 저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타투를 하고 있는 안치원이라고 합니다. 블랙 앤 그레이 리얼리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투를 한 지는 한 17년, 18년 정도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 미국이랑 한국에서 올드스쿨로 작업하고 있는 쿠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쑥스러우니까. 일단 이렇게 어떤 행사를 좀 이렇게 여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제 뭐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좀 많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합법화도 되어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외국에 관심도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정보 공유도 하고, 저도 한국의 상황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정보 공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형 샵으로 꼬시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북미권에서 생활 중인 사람으로서 비슷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제 한국에서 좀 어떤 좀 어려움을 겪어서 외국으로 진출하시려고 여기를 좀 세미나를 들으러 오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왜 왔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많이들 캐나다나 뭐 유럽 이쪽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실 텐데, 저희가 보통 가게 되면 어떤 비자로 가지 않고 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거에 따르는 위험 부담도 본인 몫이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적법한 비자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도 좀 놓이고, 일단 또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얘기를 조금이라도 해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 말고도 추가적으로 또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생각나시면 말씀하셔도 되고, 뭐 지금 좀 어려움 겪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도 거기에 맞춰 좀 대답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캐나다랑 뭐 미국을 준비를 한 거니까 저는 사실 뭐 오늘 말할 게 딱히 없는데 제가 일단 진행을 좀 할 거고, 제가 또 미국 못 가는 거 뭐 아실 분들은 아시잖아요, 다들. 저는 미국을 10년을 벤을 먹어가지고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또 이제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또 이따 또 뭐 질문할 거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거를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 가지의 큰 주제를 좀 짜봤는데, 해외에서 내가 어떤 타투이스트가 될 것인가가 이제 첫 번째 큰 주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이제 목적을 좀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버시고 어느 정도의 뭐를 하시는지 저는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타투를 계속 할 의향이시라면은 내가 어떤 아티스트가 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나가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돈을 벌러 가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아티스트적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나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그쪽에 내가 돈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을 하러 가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샵을 고르는 기준도 달라질 거고, 그 샵에 가서의 행동도 달라질 거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본 친구들은 와서 조금 경험도 해보고 돈도 조금 벌고 그냥 그러고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목적 없이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아서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타투를 시작을 했을 때 아티스트가 되려고 시작을 많이 하긴 하잖아요. 사실 뭐 돈을 많이 번
수 있다라는 것은 타투이스트로 한정이 돼 있는 것 같고 몸이 한계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처음에 내가 타투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럽긴 한데 타투 짱이 되고 싶다 이렇게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샵 열다 보니까 타투로 돈 버는 거 글렀구나 어떤 사업을 해볼까 이런 트리를 좀 대부분 타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지션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해외에 나가서 본인이 약간 어떤 이제 캐나다를 가든 미국을 가든 초기에 이렇게 인맥이라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샵을 컨택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해서 손님을 얻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이제 거기서 뭐 시작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바로 가서 제대를 한 다음에 20살, 22살 그때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서 타투를 모르고 그냥 경험하러 넘어갔다가 타투에 매료가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준비 과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일도 많이 겪었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뭐 그림 경력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타투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수롱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큰 샵에서 일을 하게 됐고 거기서 스트레스 이런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난 조그만 방을 구해서 혼자 이제 타투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나오고 보니 뭐 이런 거를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렌트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게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혼자 아니면 한 명 더 해서 뭐 2명 정도로 해서 되게 오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다가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하려고 해서 간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가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일단 그러면은 그 해외에서 좀 버틸 수 있는 사람이랑 못 버티는 사람의 뭔가 차이라는 이런 내용을 하나 쓴 게 있는데 혹시 어떤 거를 말씀 주시려고 이렇게 좀 정해 보셨나요? 해외에서 하다 보면 이제 저희는 아티스트지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직에 또 충실한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말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감, 자기의 직업 윤리에 대한 그런 책임감들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어떤 분들 보면 와가지고 그냥 조금 돈 지금만 벌려고 그냥 타투 막 해놓고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에 도망가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아티스트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 책임감도 없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가장 좀 주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외는 한국이랑 다르게 좀 더 삶이 단조로워서, 이제 그런 외로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쿠찌님은 혹시 이렇게 해외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랑 못 버티는 사람의 차이 같은 걸 말씀해 주실 게 있어요? 저도 거의 비슷하고요. 언어적인 부분, 문화 차이, 그리고 멘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언어를 어느 정도라도 탑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나요? 저는 많이 이게 개인 사업자고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이 말이 안 되면은 다른 분의 시간을 뺏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필요해서 추가 지출을 쓰면서 뭐 공부를 하던가 뭐 매니저를 두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 그냥 준비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형님도 뭐 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나라나 자기가 일을 하는 환경이나 그 샵이나 그런 주위에 대한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니란 생각으로 나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 간 것도 아니고. 네, 관광 간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 실력 조금 있으니까 어디 한번 돈 벌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저는 영어 할 수 있는 애를 데리고 갑니다. 비행기 값도 내주고 아예 데리고 가요. 제가 정말 한국에만 있다 보니 그 게스트워크 같은 거 자체를 너무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데 다른 직업 같은 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뭐 그 나라를 들어와서 그 직업에서 비자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합법이 오래된 타투가 합법으로 오래돼 있으면은 비자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게스트워크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샵에서 이제 비자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죠?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체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체가 비자를 줄 수 있는 사업체라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업체가 되려면 거기에 대한 그 충족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로컬의 애들이 몇 명이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해야 되며 아니면 그 사업체의 인플로이가 얼만큼 많아야 되냐 뭐 15명 이상, 20명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요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건 진짜 케바케예요. 네. 그럼 개인으로는 좀 힘든. 개인적으로는 비자를 내주기는 힘들죠, 사실. 네. 그리고 타투샵으로도 비자를 내주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맞아요. 그게 그리고 왜냐면 외국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그 비자를 내주는 이유가 이 나라에 그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내주는 거잖아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안에 타투이스트는 사실 속하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도움이 안 되잖아, 나라에. 딴 나라도 똑같은 거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비자가 이제 가장 쉽게라기보다 좀 그래도 접근성이 있게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워킹 할리데이 비자. 네. 사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는 거네요. 워킹 아니면. 그렇죠. 워킹 할리데이 아니면 이제 그 저런 거 있어요. 컨벤션 때에 컨벤션에서 3일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내줘요. 컨벤션 주최 측에서. 네, 그런 거는 다 그런 보더랑 다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런 거 이제 레터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방법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면 왔다 갔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왔다 갔다 내가 맘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죠, 사실. 사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저희끼리 문화처럼 있지만 사실 그런 거는 나라 입장에서는 범죄죠, 뭐. 그래서 워킹이랑 이제 뭐 아까 투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샵에서 이렇게 고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방법인 것 같아서 캐나다는 이제 워킹으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맞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워킹 할리데이 비자라든가 이제 그런 게 가장 그런 거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그 충족 요건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 이민할 수 있는 충족 요건이 되지가 않아서 저는 학생 비자부터 해서 뭐 다 받아봤어요. 근데 학생 비자로 들어가서 진짜 학생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머무르고 그거를 이어가려면 다 그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 비자 받아서 저는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제가 그 메이저 한 거기에 나오는 비자가 나와요. 워킹 비자가 나와요. 그 워킹 비자가 나오면 제가 전공한 그거에 대해서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일을 3년간 또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민 조건이 주어져서 이민 그 서류를 내면 그걸 하는데 또 2년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8년이 걸렸죠. 이민을 하는데 근데 그 중간중간 그거를 하면서 타투를 놓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건데 그렇죠. 이게 그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약에 그런 거를 정말 하면서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학생 비자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비자로 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비자로는 5원 아티스트 비자라는 5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 투자 비자라고 E2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세미나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EB1이라고 약간 능력 증명 비자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5원이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근데 저는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세한 건 이제 직접 진행하실 때 변호사님한테 일단 그 5원 비자를 받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죠, 나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짧아도 한 10개월, 6개월, 10개월이 짧은 편이고, 길면은 2년 이상도 딜레이 돼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 5원 비자 같은 경우는 그 비자를 받고 한국이나 뭐 이런 데 편하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비자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안에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한 비자. 5원 비자가 어떻게 보면은 타투이스트한테 가장 적합한 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전해볼 예. 만하죠. 이게 자격 요건이 있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심사위원 경력, 매거진 인터뷰, 그거 아니면 또는 뭐 기사가 뜨거나 본인이 나오는 기사가 뜨거나 수상 경력, 뭐 참가 이력 등등 이제 뭐 전시회나 제가 이걸로 일을 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는 게 좋죠. 신청할 때.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시면은 비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소규모의 컨벤션을 돌면서 수상을 이렇게 확 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비자 준비 때문에 그 수상 경력을 좀 쌓으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한국 컨벤션에서도 이제 심사 같은 걸 하시면은 그 커리어에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그 한국에서 수상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최 측에다 말해서 추천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여 같은 걸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그 진짜 아까 말씀드린 조금은 편법일 수도 있지만 본인 기사를 본인이 띄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없이 그냥 내가 나다 이런 기사는 안 되죠. 뭐 전시회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비용을 내고 뉴스 기사를 띄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좀 가장 큰 게 이것도 이거지만 이제 돈이 드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저렴한 쪽에 속하는 정도가 이제 15,000불에서 20,000불 정도고 그 정도 금액이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3,000만 원에서 한 4,500이 조금 낮은 가격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유명하고 큰 업체는 이제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드는데 그럼 한 6,000만 원 이상. 근데 이게 변호사에 따라서 이 승인 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좀 돈을 아껴서 싼 변호사를 구하면 아예 그냥 막힐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변호사님 재량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조건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2개밖에 증명을 안 했는데 빨리 나오시고 어떤 분은 있는 대로 다 했는데도 거절당하시고. 그 다음엔 소액 투자 비자.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투자자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샵의 지분. 근데 이제 금액이 한 2억 정도. 근데 2억도 소액이라고 네. 부족하다는 말씀. 되게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현지에 뭐 미국에 아는 분이 있고 그분이랑 이제 샵을 같이 차리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샵 차리는데 한 5억 들었다 하면 내가 한 2억 5천에 3억 정도 내야 되는 거죠. 최소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소액 투자 비자. 맞죠? 네. 근데 단점이 굉장히 많은 비자로 알고 있어요. 어떤 단점? 단점은요, 발급이 까다롭고요. 그리고 이게 타투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미국엔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오너를. 그러니까 어떻게 컨택했냐, 전에 와서 불법으로 일했지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네. 이제 좀 통틀어서 캐나다는 워킹 홀리데이가 가장 좋고 미국은 5원 비자가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방식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비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샵은 어떻게 차리는지, 뭐 보험이나
뭐 세금 뭐 이런 거에 좀 얘기하고 싶은데 샵을 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즈니스를 내는 것 자체가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주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거가 안 된다는 게 뭐 이제 거기에서 살 그 조건이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는 이제 학생이 원래는 끝나면은 그 뒤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또 나오지만 그 학생 비자를 갖고 있을 때에는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에는 비즈니스는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 조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영주권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 정도 돼야 비즈니스를 열 수는 있어요. 미국은요? 네, 영주권 이상. 그 학생 비자는 제가 알기로는 일하는 시간도 제한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일단 영주권이 있어야지 샵을 차릴 수 있는 것이네요. 저 샵을 차리는 거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보험이나 세금에 대한 문제도 영주권 있는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는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주권자라 샵을 차렸는데 다른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면 그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영주권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거에 합법한 비자가 있을 경우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캐나다는 세금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비즈니스 말고 개인 소득으로 치면 한 5만 불 밑에는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분의 1 정도? 네. 캐나다에서 5만 불이면 6천 정도 되죠. 지금 한 5천만 원? 거의 1대1로 치면 될 것 같아요. 한 5천만 원? 네. 5,500 정도 되겠네요. 5,500 정도? 네. 5,500 정도면 그렇게 되고, 그거보다 더 벌면 세금에 또 올라가죠. 또 1억이 넘어가면 그거만큼 세금이 올라가는데, 그 많이 내는 분들은 반 이상도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네. 좀 간단하게 보면 한 1억 벌면 한 3천은 내야 된다 정도. 제가 봤을 때 1억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4천은 내야 돼요. 네, 1억 기준으로 하면. 미국도 이제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제가 신고하는 켈리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고 35에서 38인 걸로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보면 1억 벌면 이제 3,800 뭐 이것도 캐나다랑 똑같이 비율이 달라져요. 금액이 늘어나면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걸로. 쉽지 않네. 보험은요? 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보험이 있고 건강보험 이런 거는 비자가 있으면 저가 있는 캘거리 같은 경우는 공짜입니다. 그 세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병원 가고 이런 거는 다 공짜입니다. 이제 캐나다나 캐나다에 이제 계속 있으시려면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또 그쵸. 제가 가끔씩 보면은 외국 많이 돌아다니신 분들이 외국에서 돈 번 다음에 아파가지고 한국 와서 한 달 내내 병원만 가다가 다시 외국 가신 분도 꽤 많이 봤어요. 타투 하신 분들 중에.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워킹 할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는 그거가 제가 봤을 때는 다 나이가 그게 제한이 35살인가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그 신청을 할 수 있었고 1년밖에 그게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억셉트가 되면 2년을 처음에 시작하고 또 2년을 늘릴 수 있는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네. 잘 되면 4년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4년 동안에 합법적으로 다 세금을 내고 네. 그렇게 다 알아보고 한다면 그 뒤에 것들이 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캐나다라는 게 저는 사실 가본 적이 없지만 캐나다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긍정적이신 편이세요? 아니면은 저는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이에요. 왜냐면은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알 거예요. 그 아티스트에 대한 그 리스펙이 좀 다르죠, 거기는. 네. 아티스트한테 내가 이 몸을 맡겨서 그 사람의 작업을 받는다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주니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죠. 한국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건데 한국에서는 뭐 얼굴에 이렇게 타투 있으신 분도 저처럼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렇게 더러운 눈길을 본 적이 없어요. 외국에서 저를 쳐다보는 그 더러운 눈길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그 봐도 이렇게 보고 아니면 말을 걸거나 타투가 멋지다 아니면은 뭐 타투를 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말을 걸지언정 외국에서는 여기서는 진짜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요 진짜. 홍대가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서울은 훨씬 나은 그래도 서울은 네,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런 게 좀 있죠. 요새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일을 만약에 한다 하면은 샵에 뭐 커미션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 페이를 내고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또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 예전에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뭐 반반 아니면 6대4 이렇게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게스트를 뭐 1주, 2주 뭐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거의 그냥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하고 그날 한 거를 자기가 다 가져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한 200불에서 500불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가요? 데이캡이 지금 유행처럼 하고 있어서 샵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싼 거는 90불도 받고요. 평균이 한 200~300불인 것 같고 조금 비싸면 이제 커미션 제도로 7대3.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데이페이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걸로 이제 인스타 같은 데 많이 보거든요. 보니까 뭐 3만 원? 막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막 1시간에 뭐 10,000원? 시간당 그 시간당으로 낸다고요? 그거를 저도 사용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어떤 메뉴판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자기 마음이지만 10,000원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린 다음에 10,000원 벌면 너무 좀 그러지 않나? 그래서 아까 뭐 저희끼리 뭐 했던 얘기지만 맨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 어떤 아티스트가 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샵을 갈 건지가 여기서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렇게 데이페이 이렇게 샵에 하루에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안 그런 샵들도 많거든요. 저희 같은 샵도 되게 프라이빗으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게스트를 받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샵들도 있고 그 대신에 만약에 누가 오면은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편인데 이제 서로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데이페이를 하는 샵에 가는 경우는 그냥 진짜 룸 하나 셋업해 놓고 베드 하나 주고 여기서 너 일하다가 가라. 그리고 뭐 나는 너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샵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가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하면 어떤 샵에 가는 게 맞는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저도 이제 어떤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그분들만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뭐 나는 요 동네에서 어디가 커미션이 싸다, 어느 나라는 어디 샵이 싸다라는 거에서 찾아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속으로 조금 좋게 보이지가 않는 이유가 사실 게스트워크라는 게 뭐 돈 벌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게스트워크를 가는 이유 많이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좀 존경하는 아티스트 샵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를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가면은 여기 아무나 가지 못하는 샵을 내가 게스트 간다는 거를 의미를 두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가서 뭐 좀 뭔가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변질이 돼가지고 여기다 그냥 돈을 조금만 주고 일할 공간을 찾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큰 샵들도 그렇게 약간 변질이 아닌 변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뭐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좀 그런 식으로 너무 가고 취향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슬픕니다. 그게 인더스트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최근에 한국에 무인 타투 그 쉐어샵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요? 네. 우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대여 하듯이 가서 비밀번호 받고 그다음 뭐 금액은 뭐 미리 결제를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구찌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소를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조금 뭔가 교류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샵을 선호한다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일단 좀 내향적이고, 저도 뭐, 어느 정도 소통할 정도의 영어는 되지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은 되게 피곤해지고 이러니까, 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작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비즈니스적으로 돼 있는 샵을 살짝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아씨, 괜히 먼저 얘기했네. 내가. 알겠습니다. 요새 그러면은 좀 현지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에 대해서 또는 트렌드 같은 걸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좀 예정 중인 좀 지역이나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차라리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올드스쿨 하시는 분들이 인천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거기는 일해주기만 하니까. 제가 인천 사람이어서 잘 아는데. 저 인천분 한 분 계시는데 선유령이 아, 예. 근데 일해주면 하시니까. 하는데 이제 저도 지역을 고를 때 그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아, 이게, 뉴스쿨이라는 게 인천에서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뭐 지역을 딴 데서 했지만 혹시 좀 앞두고 있는 곳 이런 데 있으면은 한번 질문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혹시 캐나다 가실 예정이신 분 있으세요? 네. 어디 지역 좀 생각하고 계세요? 토론토랑 밴쿠버 갔는데 저번에 갔을 때는 너무 안 돼. 제가 애니메이션 블랙 애니메이션 골드한 라인스로 작업을 하는데 광고를 한 700만 원 태워도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좀 겁이 나는데 형들이 그래도 넣어놨던 게 있으니까 다시 하면 조금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시도를 해보려는데 또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 형들이랑 제일 먼저 손절을 했어. 얘네 아니야, 얘네. 700만원 태웠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말씀해주세요. 그 약간 애니메이션 그쪽은 제가 봤을 때 어딜 가나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아까도 저희끼리 뭐 잠시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년 전에는 애니메이션이도 토론토 그 밴쿠버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리얼리즘 그쪽에도 디맨드가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레즈미도 있고 블랙 앤 그레이 뭐 올스쿨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토론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게스트들도 너무 요즘에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택 폭도 넓어졌을 뿐더러 그런데 소비가 너무 위축이 됐어요, 요즘에. 네, 그래서 다 안 써요, 돈을. 네, 이제 그거의 문제가 오히려 저는 크다고 봐요. 토론토 같은 좀 큰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한국 같은 데 보면은 12월 달에 다들 좀 돈이 좀 딸리잖아요. 12월 달쯤, 뭐 1월 달쯤 이럴 때. 만약에 오실 거면 요때는 좀 피해라, 뭐 이런 때 있을까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나라로 치면 추석, 예. 땡스기빙 그때하고 보통 12월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선물 많이 사고 아이들 가족들 챙기고 하다 보면 돈이 없어요. 그러고서 4월 달에 텍스를 다시 돌려받는 그게 한 4월에서 5월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또 사람들이 돈이 또 생겨요. 그럼 4, 5월 달에 4월 달에 만약에 추천을 굳이 한다면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왜냐면 요즘에는 다 너무 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님 옷 받으셨겠네요. 4월 달이니까. 아, 이따 식사 좀. 혹시 미국도 좀 그럴 때가 있을까요? 이렇게 좀 피해야 되거나, 뭐, 올드스쿨 하시니까, 뭐, 이쪽은 올드스쿨이 조금 적더라, 뭐, 이런 느낌? 지역 차라기보단요, 저는 약간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낙 나라가 크고 이러니까 조금 수집욕으로
수집하고자 약간 특이한 도안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트렌드라는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저도 시즌이 더 비슷할까요? 네, 똑같아요. 캐나다랑 미국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야 될 코치님도 지금 빵빵하신 거예요? 빵빵이요? 두둑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인스타 같은 걸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를 돌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에 요즘에 그 광고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광고를 돌려도 좀 이렇게 많이 오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 라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다른 데를 갈 때 어느 다른 도시를 갈 때 그럴 때만 잠깐 돌려봤는데 저는 이제 그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두세 번은 돌려봤단 말이죠. 근데 이게 4년 전에 했던 거랑 뭐 올해 2025년에 했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는 어떠셨는지 전 역으로 궁금해요. 그게 해보신 분들 있으면. 제가 했을 때는 근데 스팟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어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50만 원 정도 돌렸는데 문의가 90개 정도 돌렸는데 캐나다는 700만 원을 돌렸는데 20개가 안 돼.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뭐 들리는 말로는 타겟팅도 다 세분화해서 설명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타겟팅 설정하면 안 됩니다. 다 너무 많죠. 케바케다 그래서 그냥 실력이 모자르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하고. 호주만 가셔야겠네. 캐나다한테 화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700만 원은 좀 심하긴 하네요. 700만 원. 근데 저도 얘기 좀 들어봤는데 몇백만 원씩 이제 광고를 돌려서 간다고 하시는데 저 사실 광고를 돌려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돌려야지 손님이 많아지는 건가요? 전 사실 그게 한국에서도 궁금해요. 한국에서도 그게 있어야 손님이 끌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한국에서 혹시 돌려보신 분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안 돌려봤어요. 어땠어요? 보통 이제 제가 광고비는 이제까지 해외나 한국에서 동일하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쓰기는 하는데 거의 고정 지출로 바꿔놓고 그냥 나가게 하는데 사실 이제 광고를 돌려서 엄청난 막 수요가 있고 막 문의가 하루에 너댓 개씩 오고 막 이런 것보다도 특히 이제 한국에 그 해외에서 여행을 오신다던가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분도 마이크 한 번만 주실래요? 저는 그냥 돌려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네. 이렇게 뭔가 효과를 뭐 보셨어요? 매달 돌리는데 본 달도 있고 이번 달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좀 적은 금액으로 천천히.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 그냥 넣고 돌려요. 그러면은 괜찮은 뭔가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광고를 돌리면 돌릴수록 더 많은 금액을 돌려야지 좀 더 띄워준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를 좀 들어봤는데 혹시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제가 최근에 느꼈는데 제가 사실 이제 5월에 독일 게스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예. 광고를 돌렸죠. 돌렸는데 한 140만 원 정도 썼어요. 140만 원은. 근데 그냥 제가 약간 뭐 타겟팅이나 위치나 그런 거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루 10,000원씩 이렇게 돌려가지고 15일을 15만 원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문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1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야겠다 하루에 했는데 이제 10만 원으로 돌리니까 알고리즘이 깨진 건지 문의가 아예 없고 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팔로우를 해주고 잘못된 것 같은데 해서 그래서 망했어요. 슬픈 얘기. 슬픈 얘기 마무리는 슬픈 얘기. 인스타한테 화난 거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뭐 인스타그램의 광고라는 게 사실 시스템을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적게 돌려도 손님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많이 돌려도 아까 좀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그 제가 미국에 컨벤션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봤을 때 좀 뉴욕이랑 다르고 LA랑 다르고 이런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때 LA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는 자기 아티스트들이 있다. 컬렉터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이름이 없음에 비집고 들어가는 게 좀 힘들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블랙 앤 그레이를 하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그래도 장르가 비슷하고 그게 그쪽에서 온 장르니까 좀 이렇게 좀 융화가 돼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얘는 내 아티스트야 이런 게 되게 강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는 좀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처음에 힘든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생각인 건데 외국에 갔을 때 이제 보시면은 어떤 타투샵을 가면은 한국 분들이 대부분 걸로 가잖아요. 일할 때가 편하고 한국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도 다 장르가 다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어떤 아티스트가 먼저 왔다 간 다음에 괜찮았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 동네 분들도 좀 더 색다른 사람들을 원하지 비슷한 사람이 오면 딱히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재미가 좀 덜한 거죠. 그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샵을 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게 맞는 건데 한국 분들이 소통이라든지 그냥 뭐 커미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고 편하니까 글로 가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손님이 그 첫 번째가 아니면 계속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맞을까요? 그런 면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어떤 샵이 한 군데에 소문이 나서 여기가 좀 괜찮다라는 게 소문이 나면 다 글로 오는 거예요. 작은 파일을 다 여러 명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데를 가면 그러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의 그냥 뭐 저는 사실 외국을 잘 안 나가서 제가 말하는 게 웃기지만 언어만 된다면은 좀 더 다양한 곳을 왔다 갔다 거리고 웬만하면 저는 한국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 곳을 피해서 가는 게 본인한테 더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가는 목적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다른 데 나라나 다른 데를 가는데 한국인들이 굳이 또 많은 데 가서 그냥 사실 도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도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자기가 편하게 그냥 잠깐만 있다 오는 마음가짐으로 가면은 과연 뭐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일단 뭐 진행하시는 거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해외 타투신의 진짜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제 주제를 만들어 봤는데 문화 차이랑 규제 그리고 또 해외에서 정착하셨을 때 외로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건데요. 근데 처음에 문화 차이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감의 차이.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되는데 영어로는 안 되는 아니면은 그 반대 영어로는 되는데 한국말로 안 되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말만 하니까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 불 좀 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엄청 무례한 거예요. 왜냐면 뒤에 please를 안 붙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please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제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제발 불 좀 꺼줘 이렇게 하면 어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꺼줄래? 이렇게 하는 때 please를 붙인단 말이죠. 좀 그런 것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거 그거 모르고 했는데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 그럼 손님들한테 뭐 자꾸 움직이면 don't mov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손님들이 don't move. 네. 그래서 손님들이 다시 연락 안 하고 저한테 타투할 때 꽤 실수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배워서 간다고 해도 입에 좀 잘 안 붙는 경우들도 있고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거는 언어적인 문제는 또 그렇고, 그리고 외국은 아무리 바쁜 도시를 가더라도 캐나다로 예를 들면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 도시란 말이에요, 캐나다 안에서는. 그렇지만 한국에 비하면 엄청 단조로워요, 이게. 그 삶의 방식도 그렇고 이런 가게들이 분포에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외로움이랄까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예, 뭐 1, 2주 가서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뒤로 가면은 갈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코치님은 혹시 이런 거 좀 어떻게 느끼세요? 또 치안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여자분들은 또 치안, 남자들도 똑같이 위험하죠? 네, 진짜 제발 위험하게 다니지 마세요. 제가 보면서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녁에 해지고 오버비 아끼시려고 걸어 다니지 마시고 제발. 한국 분들이 브랜드를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신발 같은 거 보면 딱 봐도 비싼 것들 많이 신고 다니시잖아요. 강도도 위험하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성범죄 조심하시고 술 먹고 한국처럼 돌아다니지 마시고. 외국에서 돈 벌어서 명품 산 거 스토리 올리지 마요. 진짜 경우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라면 먹는 거나 맨날 올리고 작업도 거기서 올리지 말고 들어와서 올리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저도 들은 사례인데 진짜 그게 좀 많이 꼬아서 신고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사실 SNS는 본인한테 좋은 일을 보여줬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외로운 거를 두 분 다 겪어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해 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가기도 했고, 그리고 타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는 그런 것도 배워야 됐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거 영주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단 말이죠. 그렇게 겪을 때 이제 집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제가 하는 일을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마음 붙일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도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외로움이라든가 타지에서 있는데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주위에 없는 그런 느낌들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우울증 가까이도 가보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게 진짜 가장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게 오히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작업이 많아도 또 뭐 돈을 많이 벌든 맞아요. 상관없이.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느낀 거는 제가 그래도 지금 한국 나이로 제가 43인데 반은 한국에서 살았고 반은 외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 한 뭐 1주, 2주 뭐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조금 길게 올 때도 있지만 올 때마다 제가 살았던 곳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 옛날에 저의 추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또 우울감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조금 길게 와서 한 3개월을 한국에 있었는데, 예전에 살았던 동네? 이렇게 가가지고, 막 3시간씩 막 앉아있고, 매일 거기 가고, 막 그래서 앉아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좀 가슴에 담고, 눈에 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에 사니까 그 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 갑자기 왔는데 늙어 있고, 부모님도 늙어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외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치님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어요? 저는 약간 도피 느낌으로다가 거기 있던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쉬었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하면서. 사실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전 최대로 있었던 게 한 달 반 정도인데 그때도 되게 힘들다고 좀 느꼈거든요. 또 음식도 그렇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생계를 하는데 유지비가 들잖아요. 이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이제 외국 생활하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마음을 접던지 또 아니면 뭐 좀 더 뭐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나가가지고 뭐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그 짧게 있을 경우에 뭐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거고, 호텔에 있어야 될 경우에 호텔에도 있어야 되고, 식비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뭐 그렇게 가서 다 해먹을 거 아니니까 또 다 사 먹어야 되고, 광고비도 아까 700만 원 뭐 그런 것들까지도 계산을 해서 사실 돈을 번다는 게 지출을 다 뺀 다음에 남는 거가 돈을 버는 건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비싸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물가도 좀 싸고 그렇게 했었지만 요즘에는 되게 비싸져가지고 과연 경험을 하러 나가는 것인가,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꾸 안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위험한 동네에 숙소를 잡으면 안 된다거나 너무 싸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위험한 동네에 있는 숙소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달에 렌트비나 이런 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까요? 단기로 이렇게 룸을 렌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건데, 그게 한 적당한 가격선에서 하면 하룻밤에 그래도 뭐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그러면은 뭐 10에서 20, 25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명이 간다 그러면 이제 반을 나눠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한 달 있으면은 30만 원, 네, 300만 원이니까 그게 굉장히 사실 되게 크죠. 미국도 비슷할까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은 또 환율도 더 비싸잖아요. 네. 아, 쉽지가 않네요. 이게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 집월세, 샤월세 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고 돈 벌러 갔다가 이제 빚만 지거나 또는 그러고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또 요즘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소비가 위축이 돼가지고, 사실 캘거리라는 도시가 제가 있는 곳이 예전에 좀 이렇게 좀 뜨고 있는 도시여서, 좀 큰 도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왔는데 없는 거예요, 자기 손님이. 이제 그게 불과 뭐 한 2, 3년 전 얘기인데,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캘거리도 또 그렇게 되는 느낌이 있었죠, 그때도. 네. 그래서 일주일 다른 도시에서 왔던 분도 와가지고 왜 이렇게 캘거리 손님 많다고 들었는데 없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만 타투를 했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저를 이제 보러 오시지만 캘거리가 일단 제 주니까 제가 못 느끼고 있는 것들을 이제 오시는 분들은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보면은 손님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하는 장르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주 고객층이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큰 작업 위주로도 많이 하기도 할 뿐더러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느 정도 이 자기 라이프에 위치가 되는 분들,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은 분들이 오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제 다른 친구, 저랑 같이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친구들은 20대 친구들 타투를 더 안 한다거나 요즘에, 아니면은 그만큼의 타투에 대해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돈을 쓰는 게 좀 그런 건지, 그래서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조그만 타투라든지 이런 뭐라 그러죠, 그 파인 라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그런 것들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큰 작업보다 일단 가격이 좀 싸기는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소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르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요새 느끼는 게 한국 분들이 예전에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됐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레터링이든 뭐든 아니면 학생 때부터 내 작업물을 봤다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런 분들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잊혀진 건가요? 아니면 다들 이런 거예요? 다들 그런 거죠. 아씨. 아, 우울증 올 뻔했잖아. 근데 요새 제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샵에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가는 공간에 샵을 차렸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타투샵이라는 거 자체가 별로 그냥 관심 없게 지나가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분들은 꼭 한 번은 보거든요. 앞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자도 두고 디자인북도 두고 해서 외국 분들은 안 하시더라도 구경을 꼭 한 번 하시거나 이제 워크인을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건데 한국 분들은 한 번 그냥 슬쩍 보고 그냥 가거나 아니면은 뭐 커플들이면은 남자분들이 대부분 아, 나 타투 하나 해야 되는데 막 타투 하나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콕콕 찌르면서 이제 우리 샵과 최대한 멀리 뭐 이런 거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하나씩은 타투가 있었던 거일 때가 있었었는데 완전 부흥기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게 진짜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또는 뭐 인식이 젊은 사람들이 더 안 좋아진 건지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손님들도 지금 보면은 이제 30살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요새 타투를 별로 안 하는구나, 딱 이런 좀 느끼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제 해외 타투 씬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줄 차례인데, 장점 먼저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단점 먼저 얘기하실래요? 아무래도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 장점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저는 한국의 타투 씬은 제가 얘기로만 들은 거라서 직접 경험은 하지 못했고, 경험이 있는 거라고는 단 한 번 몇 년 전에 제 아는 형 샵에서 타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손님의 리액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겪어왔던 거랑. 외국에서 보면은 씨 막 죽인다 막 이러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했는데 딱 보더니 이러고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면 잘한 건지 내가 못한 건지 어떤 뭐 피드백이 없으니까. 우리는 신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이제 만족한다. 그리고 돈을 못 주고 신고하겠다 하면 불만족.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점을 따지자면은 좀 이제 다양한 문화 속에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손님의 직업층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손님의 그 예로만 들어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약 파는 애부터 해가지고 그 경찰들 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판사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의 비즈니스 오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 삶의 뭐 그런 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편견 없이 와서 타투를 받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연령이나 이제 취향 같은 것들도 존중이 되니까 뭐 60세, 70세에 처음 오셔가지고 첫 타투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의 타투 해주는 거랑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피부가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스킬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문화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 경험을 해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있긴 한데 아무래도 탱탱한 피부가. 저도 나이 타투하기 드신 좋죠. 분을 많이 해보진 않아서 이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긴 해요. 맞아요. 이게 피부가 되게 얇아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피부가 상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주근깨 같은 거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아무래도. 네. 그게 좀 처음에 저도 해외 나가서 컨벤션을 할 때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어떤 분은 전사가 엄청 금방 지워지고 딱 했는데 막 라인이 막 바로 번지는 분들도 있고 진짜 안 박히는 분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도 조금 돌아다닌 결과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 그죠? 맞아요. 편해요, 하기가. 아시아 쪽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요. 난이도가 되게 낮은 피부인 거지. 그런 거 보면서 막, 와, 이게 참 복을 받은 곳인데,
이게 타투가 이게 또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슬픈 게 좀 있고. 단점 같은 건 혹시 뭐 있으세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뭐 얘기했듯이 뭐 문화 차이를 그거를 다 모르면은 그런 데서 오는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 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는 사실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약간 양면처럼 문화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다양하게 미친놈들이 좀 있지 네, 않을까요? 진상들이? 진상도 약간 어떤 뭐 좀 사례 같은 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환불을 원하시고 애초부터 받기 전부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냥 괜한 트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제 비즈니스까지 건드리시면서 이제 합법으로 일하는 게 맞냐, 보건국에 신고를 하겠다. 뭐 그러면서 샵 전화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 다른 전화를 아예 못 받게 한다거나 뭐 그런 약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합법으로 일을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진상. 근데 저희가 또 제가 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상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친구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캐나다도 진상이 많나요? 그렇게까지 막 진상을 부렸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진상은 없었던 것 같고 최소한의 그 아티스트에 대한 리스펙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어디가 뭐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요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손님들은 있었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네. 이제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직접 해본 사람만 아는 현실, 좀 타투 외적인 거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뭐 해외에서 가장 좀 힘들었던 순간이라는 게 아까 외로움을 많이 하셨는데 좀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을 살았지만 외로움이 사실 가장 큰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를 이래저래 다 이렇게 넘어가고 뭐 오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외로움이 사실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음식. 오래 살면 살수록 이제 음식. 요즘에는 그 K 문화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좀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그 옵션이 많아졌지만 그 전에는 제가 살던 데 한 15년, 18년 전에는 그 음식점이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한국 음식점이. 맛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근데 그런 재료들도 많이 없으니까 그 맛없는 재료들로 김치찌개를 끓여봤자 맛없는 김치찌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고, 예. 요즘엔 그래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가장 좀 그런 것 같아요. 후찌님도 비슷하세요? 저도 외로움이 제일 크고. 다들 보면은 외국에 오래 계시다가도 오시는 게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돈이 떨어지면 외로움이 없어지나 봐. 다시 가더라고. 이게 돈이 채워지면 좀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지 이게 좀 모르는데. 양면, 아까 쿠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양면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네. 좀 여기 뭐 생활이라든지 이런 손님에 치이고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외국에 나가고 싶은데 막상 외국에 저처럼 오래 살다 보면은 이게 들어오고 싶은 거죠, 이제 또.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해외 갔을 때 처음으로 어떤 마음을 좀 느꼈었냐면 호주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갔을 때 여기는 되게 내가 엄청 열심히 안 살아도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을 든 적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외국 가서는 제가 누군가 뭔가 이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되게 편하고 되게 느릿느릿하고 좋았는데 재미없어지죠. 3주부터 그 샵에 있는 사람을 혼내고 있었어요, 저는. 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아티스트였는데 이게 점점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새끼는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는데 이 담배값을 어떻게 다 벌려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지? 술 마시는 놈들 보면 술값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이렇게 가만히 천천히 있을까? 그리고 저는 제가 일했던 데는 일주일에 2번 쉬었거든요, 샵을.
오. 휴일이 2번이었어요. 일요일이랑 월요일. 근데 전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쉬나?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작업을 하다가 손님이 갑자기 뭐 1시간 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랬더니 가족 사진을 찍고 왔대. 작업을 받다가. 그래서 아 여기는 나랑 안 맞는 곳이구나 딱 느껴서 이제 저는 해외는 별로 그래서 좀 재미없긴 해요. 또 반대로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성공을 하거든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 얘네들은 일을 안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쉴 거 다 쉬고 밥 먹을 거 다 먹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진짜 한국 사람처럼 일을 하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해요.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냥 저희 샵끼리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으면 존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거기서 태어나서 살면 그렇게 되죠. 아, 그런가? 아, 그러네. 여기에서 커서 마인드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100%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있네요. 아. 네. 일단, 그러면은 이제 뭔가 여기서도 좀 형님이 이제 여태 이렇게 문신하시고, 쿠찌님도 계속 문신하고 있는데, 뭔가 본인만의 살아남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중심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티스트지만 그렇지만 그 손님과 소통을 잘 하면 그 손님은 다시 와요, 항상. 그래서 이제 다른 블랙 앤 그레이라든가 이런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 컬렉터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굉장히 진짜 너무 멋진 타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경험이 안 좋은 거예요. 경험이 안 좋아서 찾다가 이제 저한테도 와보고 딴 사람한테도 와보고 했겠죠. 그러고서 이제 저한테 타투를 받으시면서 했던 말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 사람한테 다시 안 갔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땐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타투를 하면 몇 시간을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과의 경험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왔다.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비스 직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은 좀 사실 아티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게 굴어도 이거는 완성을 해야지 하고 좀 참고 받으신 분들 꽤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손님한테 제가 아는 정말 유명한 사람 거를 진행을 하다 온 거예요. 왜 완성을 안 하냐? 돈도 다 지불을 했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약속을 몇 번을 깼고 뭐 말하는 거 또는 자기가 이렇게 담배 피면서 자기를 이렇게 욕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화가 엄청 나가지고 딱 오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외국은 훨씬 더 그런 게 좀 더 맞아요. 있다는 거죠. 이제. 자기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나는 이 중요한 타투를 내가 봤는데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는 손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여기 샵 분위기도 좋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 같이 있는 친구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쿠찌님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내향적이신 편이니까 네. 이 커뮤니케이션으로는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어떤 걸로? 저는 진짜 최소한의 말만 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제 웃죠, 저도 이제 웃어드리고, 뭐 이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해달라고 꼭 하는 편이라서, 뭐, 저도 소통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손님들의 취향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하기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말 진짜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포트레이트 같은 거 할 때 계속 말씀하시면은
집중을 못 하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잠깐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예.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예.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다른 데 가서 완전 막 그럼 이제 경험이 좋죠. 경험이 너무 나를 억압했다. 코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로 이제 미국에 정착하신 거 아니고 왔다 갔다 거리시잖아요. 네, 요새 근데 이제 형님 같은 경우는 장기 정착을 거기서 하시는데 아까 뭐 장단점이랑 좀 다른 점으로 현실이 어떤지를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지금은 뭐 경력이 그래도 많이 됐지만 처음에 그 힘들었던 거를 다 병행을 하면서 이제 타투를 놓지 않고 했던 것부터 해서 저는 그때도 뭐 풀타임 학교를 다니고 과제 같은 거 다 하고 생활비를 벌려고 파트타임을 3개, 4개씩 하고 그러면서 타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제가 좀 단단해진 것도 있겠지만 그 현실이 사실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 좀 챙기고 바로 일 나가서 타투하고 그런 다음에 잠깐 시간 내서 운동하고 또 들어가면은 또 디자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의 계속 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SNS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다. 네. 코치님도 그래도 LA에서 샵도 좀 차려보시고 이렇게 네. 해보셨잖아요. 근데 네. 어떤 것 때문에 좀 뭔가 그걸 다 정리를 하고 네. 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냥 네, 네. 다른 지역을. 네. 그걸 왜 선택을 하셨는지 좀 현실적이게? 그 좀 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정착하기에 내가 많이 못 배웠구나. 그러니까 좀 뭔가 많은 걸 더 봐야 할 것 같고 배울 게 아직 많구나. 뭐 그런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아티스트로서의 단기, 뭐 중기, 장기 목표.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티스트 외적으로도 좀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할 때는 저는 타투만 풀타임으로 타투만 하는 게 목표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돈을 버는 것이 좀 목표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인지도가 올라가는 게 또 목표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타투 외적으로 다른 인생에 대한 좀 목표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너무 단기만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했으면은 그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타투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타투를 너무 사랑해서 시작을 했고 그것만 진짜 이렇게 이것만 보고 왔어요, 저는. 네. 그러다 지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타투를 너무 사랑했던 게 그래도 좀 이렇게 오래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위에도 분명히 이런 운들도 있었고 외국에서 뭐 있었으니까 손님층도 좋은 그런 운도 있었고 뭐 그렇겠지만 네,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냥 딱 타투 생각밖에 많이 없었는데 저도 많이 변했죠.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투 진짜 못 해먹겠다 이 생각을 진짜 매년마다 했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계속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장점이 하나 없지만 놓기가 좀 싫은 한국의 타투를 하면은 사실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벌고 손님들의 뭐 아까 뭐 리스펙이나 이런 것도 딱히 뭔가 이렇게 많이 없고 손님들도 많이 없고 타투이스트들은 많고 살아남기가 되게 힘든 딱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타투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뭔가 딴 사람이 욕하면 또 열받아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는 나는 이제 타투가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샵에 오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공간이고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네, 그런 게 있죠. 그런 느낌도 있고 저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타투 외적인
근데 타투에 관련된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은 뭐 후배들한테 좀 좋은 말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었는데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밖에 없었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얘기도 좀 해줄 수 있고 나의 경험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인데 제가 신청서 폼을 받았을 때 좀 미리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 거를 좀 미리 질문을 받아놨거든요. 네, 첫 번째로 한국 타투샵은 패밀리십이 강한 구조가 많지 않은데 해외샵과 아티스트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패밀리십이 강한 구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루샵인 거를 의미하시는 거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케바케기도 하고 자기 학위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샵에 갔는데 융화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자기 나름인 거잖아요. 근데 또 샵의 분위기도 예전보다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전에는 내 크루로 들어오면은 우리는 막 으쌰으쌰 해서 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비즈니스 샵으로 가다 보니까 체어 렌탈을 해주고 나는 얼마만 받으면 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샵으로 가면은 팀으로 으쌰으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된다기보다 좀 힘든 것 같고 좀 작은데 이렇게 매일 어디 뭐 컨벤션도 같이 다니고 막 이런 샵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융화되기가 쉽지 않을까. 근데 게스트로 가서 한 방에 확 융화되고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 하는 게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일단 미국은 이제 아티스트가 많은 샵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많다고 해도 시프트를 이렇게 다 나눠놔가지고 출근하는 요일이나 시간이 달라버려서 아예 못 만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패밀리십이라는 것을 느끼기 어려운 것 같고요. 큰 샵에서는 이제 작은 그룹들이 이렇게 소그룹들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우는 있는데 패밀리십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그나마 남아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한국이 저는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크루샵에 계속 있었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 조금 어색하고 또 친구들을 매일 안 보면은 화가 나고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추천으로 크루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단점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뭔가 힘을 내서 이 뭔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이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이 서로 되면서 이렇게 커와서 이런 게 좀 유지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한국을. 그 외국은 개인주의 성향이 또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좀 적응이 안 됐던 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특히나 군대 제대하고 거의 바로 갔기 때문에 거의 막 이런 거지. 으쌰으쌰, 야,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싫어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같이 으쌰으쌰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근데, 나는 뭐 해서 안 돼. 나 어디 가야 돼. 뭐 이래가지고, 자기의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외국은 오히려 더 적지 않나, 그런 것들이. 예. 저희도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러면 야 먹으러 가자고 이러면 같이 가잖아. 이게 패밀리잖아. 너 집 가서 뭐 할 거 있어? 너 그림을 그릴 거 뭘 할 거야? 이러면 예 이러고 가잖아. 그게 패밀리죠. 근데 잡지도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 나 뭐하러 가야 돼 그러면은 알았어 이렇게 해버리고 심지어 컨벤션을 같이 나가서 마지막 날에 끝나고 회식하러 가자 이렇게 해도 난 가야 돼 이렇게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남친과 데일러 온다 그런 뭐 이런저런 뭐 저기를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예. 미국 비자 취소 사례 본 적 있어요, 코치님? 네. 받았다가 네. 받으셨었고 타투이스트가 5원이었고요. 예. 근데 입국을 하셨는데 이제 과거에 일했던 이력을 얘기하면서 비자를 취소시켰다고. 네, 그러니까 너 저번에 와서 불법으로 일했잖아 하고 이렇게 밴처럼 이제 취소가 됐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정말 어이없게도 되게 중요한 공간이지만 사람마다 또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넘겨주시는 분들. 맞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진짜 케바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파워가 엄청 세거든요. 입국 심사하는 사람들의 파워가 센데 진짜 어떤 사람은 그냥 넘겨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깐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케바케예요. 그죠? 빡빡이를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빡빡이가 좀 항상 깐깐하더라고. 근데 막 근육질의 빡빡이 분들이 항상 깐깐하게 보고 그래요? 이렇게 좀 표정이 대체적으로 귀찮은 분들이 빨리 보내주시고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케바케인 것 같네. 몇 년 전에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그래도 가장 큰 컨벤션 중에 하나가 제가 있는 캘거리의 컨벤션인데 거기에서 진짜 그 맘먹고 한번 그 보더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다 쳐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못 들어온 그 해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보면은 3일 정도 비자 주신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 그런 경우가 없었고 되게 또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해였는데 그 몇 년 됐어요. 그것도. 네, 그래서 그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컨벤션 측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레터 다 써주고 이제 그렇게 됐었죠. 저는 이거 조금 별개 얘기인데 어디 나라 가시기 전에 게스트워크 가기 전에 가능하다면은 컨벤션을 한번 참가하신 다음에 가면은 손님 양이 훨씬 다를 거라고 전 예상해요. 맞아요. 얼굴을 한번 트고 그때 고민하던 분들도 이 사람 컨벤션에 왔었던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예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가고 싶은 샵이 있는 컨벤션을 나가면 그냥 바로 게스트를 가서 네. 얼굴을 트는 것보다 거기서 난 누구다 어디서 온 누구다 인사를 하고 얼굴을 튼 다음에 그 다음에 게스트를 가면은 좀 더 친근감이 있죠. 아무래도. 네. 확실히 그런 방법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게스트가 먼저냐 컨벤션이 먼저냐 하나를 무조건 고르라 그러면 저는 컨벤션을 택하겠어요. 네. 뭐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할까요? 그래도 제가 시간에 좀 짜놓은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씩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경험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뭐 나중에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쿠찌님은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 혹시 다음에 궁금한 거 생기시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저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또 이런 좋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텀도 되게 좀 짧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또 이렇게 자주 또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으면은 또 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진짜 경험은 술자리에서 공유하고 또 이러는 거고 같이 이렇게 뭐 팔로우 안 돼 있으시면 팔로우도 같이 하시고 가끔씩 제가 좀 주기적으로 좀 나라별로 이렇게 좀 하려고 좀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뭐 일본이나 아니면 대만 이런 쪽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나라별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고생 많으셨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